장기 평균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업률은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보다는 QT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동성 상황을 보면 된다. 4분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괜찮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고 그래서 엄청난 그 변동성이 발생이 된 거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그리고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진행은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이고 끝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를 일단 먼저 좀 짧게 좀 말씀드리고요. 4번에 그 미국의 현재 보면 우리가 미국은 다 소비가 GDP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진행되는 걸 보는데 미국의 가계의 현금 수준이 5조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서 이제 자꾸 고용을 보는데 고용은 사실은 경기 후행 데이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고용을 보면 이미 늦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실업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장기 평균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업률은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 오프닝도 봐도 코로나 이전을 보더라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률 측면에서도 고용 측면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측면이 여전히 양호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이 일시적으로 좀 늘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 허리케인 베일이 텍사스주를 좀 강타를 했잖아요. 그 영향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보면 교사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못했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이분들이 좀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현상을 어저께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노동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 공급도 많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왜 중요하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다고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수준이 높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 공급이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돈을 버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는 인구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 성장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점이 뭐냐? 불법 이민이 많이 증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불법 이민이 갑자기 이제 줄어들었던 게 뭐냐면 미국의 대선 때문에 그런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대선에서 이슈가 되는 게 불법 이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행정명령이 6월 15일 날 발동이 돼요. 그 행정명령이 어떤 거냐면 모든 망명 요청을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균 이민자 수가 2,500명인데 초과를 하면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고 다시 일평균 이민자 수가 1,5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로 행정명령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면 미국의 노동인구의 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이민자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 상황이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형태가 생겼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그렇게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12개월 후에는 당연히 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 형태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지금처럼 고민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기 침체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관적인 어떤 의도에 대한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좀 자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부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또 문제가 됐냐면 QRA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QRA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QRA는 뭐냐면 재무부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고 자금 조달을 했을 때 단기채를 어떻게 발행을 하고 중기채, 장기채를 어떻게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무부의 잔고가 연준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를 TJ 잔고라고 하는데 TJ 잔고를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7월 31일 날이 미국의 FOMC가 있었지만은 7월 31일 날 이 QRA의 세부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발표가 됐는데 재무부가 TJ 잔고를 이전에는 7,400억 정도로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9월 말까지 8,500억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재무부가 1,000억 이상을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얘네들이 움직임 보는 사람은 재무부가 유동성을 줄이겠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행동을 미정미정했던 사람들이 과도하게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유동성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하긴 했는데 7월 30일 날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이 재무부가 1,000억을 그냥 바로 TJ장을 바로 예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이라든가 경기 침체 상황으로 발생된 그 금융시장의 발작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전조하는 형태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자금 시장에 어떤 균열이 생기면서 수급적 현상으로 생겼던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진을 경험한 것처럼 예비파가 있으면 본파가 있고 본파가 있다면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여진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전체 상황을 보면 어떠냐 보면 9월 말까지는 슬로우하게 좀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9월 말까지는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점은 월요일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그 위를 좀 더 위를 저점을 잡고 변동성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박스권 흐름으로 봐야지 하락하는 거로 볼 필요 없고 그렇다 여기서 이제 V자 반등하는 거로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시장을 진단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단기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런 시장의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이라고 하는 볼로틸리티를 건들지 않습니까? 근데 볼로틸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볼로틸리티에 있는 이 빅스는 옵션 시장의 내재 가치를 다 영향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옵션 시장에 있는 내재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옵션 프라이스를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 프라이스에 결정되는 이 볼이 이 관련돼 있는 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볼 트리거가 발생되게 되면 시장은 소위 말해서 하방이나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생기면 과도하게 물량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미국이나 유럽의 옵션 만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 지났지만은 지났죠. 미국과 유럽은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 볼과 관련돼 있는 옵션의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실제적으로 옵션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 뭐 개별 옵션 시장도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뭐 추세 추종하는 CTA 펀드도 있고 하는데 CTA 펀드는 이미 트리거를 쳤습니다. 매도 방향으로.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미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만 나오는 게 사실 180억 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나오는 내용이 한 680억 정도인데 사실은 유동성이 말할 때는 이런 규모도 사실 크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분이나 이제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옵션 만기일까지 변동성을 노출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옵션은 잘 아시겠지만은 행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되고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판까지 치열한 거예요. 근데 옵션 만기일에 그 만기는 언제냐면 그날 거래일의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치열한 거죠. 네. 그러면 이미 대부분 그 옵션 가격을 보면 다 감마 플립을 다 쳐버렸거든요. 이 감마 플립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방향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가 예민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 방향은 사실 다 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혹시 그 최근에 콜매도 ETF 상품이 되게 많이 팔렸었는데 혹시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뭐 구체적으로 그냥 그런 추정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지 뭐 세세하게 네. 개별적으로 그 추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펀드가 뭐냐면 ELS 펀드입니다. ELS 펀드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뭐 현실을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은 그런 펀드들은 항상 이런 어떤 발작이나 추세가 깨져버리면 쉽게 말해서 손실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벌써 홍콩 ELS 펀드에 대한 손실 걱정 뉴스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변동성보다는 아예 추세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은 수급증 상황에서 그 롱보다 숏과 관련돼 있는 매도와 관련돼 있는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수급적 상황이 가격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재료나 이벤트, 뭐 경기 상황은 그 다음으로 우선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옵션 만기까지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긴 유동성으로 조정기가 들어가면 한 번에 다 조정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보통 1차, 2차 정도 나누는데 이번이 이제 1차 조정기가 마무리되면 대반등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가 됐든 일정 수준에서 저점을 좀 형성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반등이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대반등은 아마 좀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강하게. 예, 강하게 일어나는데 대반등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좀 그 터진 게 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2차 이제 유동성이 또 빠지는 기간이 또 9월 달에서 10월 초까지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는 또 제가 봤을 때 좀 피해 있으면 되게 좋은 이제,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분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로 봅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분 유동성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는 9월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보다는 QT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지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QT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동성을 줄이는 형태니까 QT를 많이 중단을 해버리면 유동성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급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준은 뭐 9월부터 스케줄로 일단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4분기에는 연준도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4분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괜찮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8월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지금까지 포함하면 한 4개월 반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올해 연말까지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2차 조정기 무시하고 싸게 사셔도 될 거예요. 일단은 이제 대반등이 좀 좋아서 가격이 좀 회복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괜히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매일 계좌 보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9월 달, 왜냐하면 그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선 직전에는 정치적 리스크도 부각이 되잖아요. 네네. 보통 통상 미국의 노동절 9월 4일 이후부터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그 여론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 대선 후보들 지지율이 나오면 이게 영향을 되게 주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불확실성이 되게 첨예하게 일어나는 게 지금은 해리스 후보든 트럼프든 지금 누가 될지가 모를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싫어하기 때문에 유동성 상황도 좋지 않은데 굳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보초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좀 지나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되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는 이제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옐렌 장관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 도움되는 형태로 유동성을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유리한 가격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유동성 상황이 좋아지는 우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내 투자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통상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네. 제가 이제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께서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꼬장 부리시면 선거 불복. 그러니까 그게 생기면 시장이 약간 또 리스크로 반영하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뭐 그분이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은 정치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또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게 초대해서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프리뷰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되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 상관상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 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도움이 되시고 왜 너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시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계속 모시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9월 달에 이제 오히려 유동성이 좀 오히려 축소되면서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반등이 생기면 또 가격적으로 오를 거 아닙니까? 오르니까. 그럼 또 그게 또 악재가 될 거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9월 네. 뭐 그게 0. 뭐 빅스텝 0.5가 됐든 막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예. 이것이 또 시장에 예.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호재가 아니고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예. 그거는 제가 유동성이 흘러가는 거를 보면서 숫자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는 그 변화 시기에 일반적인 네. 사람은 금리를 인하니까 유동성이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와서 지금 유동성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빅스텝을 받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루틴이 유지가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때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빅스텝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발생되면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금리를 인하할 때 왜 시장이 맨날 빠지는가? 근데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동성 상황을 보면 된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격이 싸면 유리한 거고 삼성전자 사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으면 저는 되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야 될 청산 물량이 되게 많아요. 네.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량이 지금도 그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식이 상승을 하면 결국 지나가서 정점에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게 뭐냐면 ELS 펀드 같은 게 제일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게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면 항상 시장은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 쏠림 현상이 항상 리스크를 새로 부른다는 게 항상 그 원인인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가도할수록 항상 시장, 특히 자산 시장에서의 변동성의 영향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유동성을 파악할 때 보는 지표 예. 어떤 겁니까? 제가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5가지 내용이고 이거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중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급준비금이냐? 네. 그거도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가 있을 때 연준의 자산은 8,5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8,500억의 지급준비금은 얼마였냐면 1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면 8,500분의 150억이니까 그 비율로 치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8조 자산에 지금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3조 2천억입니다. 네. 그럼 비율이 보면 이거는 몇십 프로고 이거는 몇 프로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신용창출이라는 게 배우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이 시중에서 신용창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연준이 들어가서 QE, 양적 완화를 하면서 물량을 공급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대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시중에 연준이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중 유동성을 봤을 때 이 지급준비금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왜 지금 금리 방향이 전환됐을 때 왜 지금같이 지급준비금 시중 유동성이 감소했던 거를 이제 표에 이제 페이지를 보고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지급준비금은 연준의 경우는 자산하고 부채가 같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면 연준은 자본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산은 뭐냐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연준은 뭘 들고 있냐면 증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증권은 뭐냐면 국채, 네. 그 다음에 모기지 채권. 그래서 소마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대출은 뭐냐면 유동성 창구인데 그 연준이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중 대표적으로 재할인 창구가 있고 작년에 SVB 사태가 터졌을 때 긴급 수요 자금으로 BTFP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들고 다니는 현금도 부채인데 그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네. 그건 빼고 지급준비금에
그다음에 영래포라고 하는 거는 연준의 CMA 계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없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유동성이 혹시 모르는 자산 보고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연준이 좀 가져와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무부 TJ 잔고가 있는데 보시면 지급준비금은 소마 계정의 대출 자산에서 영래포랑 재무부 TJ를 빼면 되는데 지금 현재 QT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QE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QT를 하고 그럼 있죠. QT를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지급준비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출에 재할인 잔고가 BTFP가 있는데 지금 현재 BTFP가 잔고가 1,100억 정도 있거든요. 네. 현재 250억 정도가 QT를 하는데 한 4개월 정도의 양이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BTFP를 했을 때 은행이 비싼 금리로 조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를 비싸게 빌리면 금리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상환을 하고 다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대출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4년에 7월에 금리 방향이 바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축소가 되고 영래포가 여기 증가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영래포하고 대체 자산이 3개월 비리거든요. 근데 영래포는 기준금리에서 하단에 OBP이기 때문에 5.3%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대체하는 자산인 비리 5.3%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7월 30일 날 문제가 터졌을 때 이 3개월 비리 5.2%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래포로 다시 자금이 들어가면서 증가하니까 지급준비가 떨어지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J 잔고가 7,400억인데 8,500억까지 증액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사실 금액적으로 이 작은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예. 지표들을 좀 보면서 예.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한번 또 좋은 내용 한번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문장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